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오후에 인사 발표 소식을 듣고 놀라셨습니까? 궁금합니다. 놀라셨어요? 많이 놀랬죠. 많이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2025년 올 한 해 같은 경우 객변의 한 해잖아요. 그렇죠. 작년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네. 이 객변의 한 해를 맞이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정치가 다양하게 객변하는구나 이걸 실감했을 건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 객변의 한 해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네.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한 해를 보내기 전 마지막 파격적인 또 모습을 보인 게 이번 인사예요. 네. 아니 지금 사실 어제 제명을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사실 인사 발표난 그날까지도 어제까지도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혜훈 후보자가. 그런데 이런 분을 이제 인선을 이제 후보자로 게다가 이제 지금 뭐 국간직이라는 표현을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요. 기획예산처 장관님 이것도 초대고요. 예. 여러 가지 굉장히 의미가 크고 중대한 자리인데 이혜훈 의원을 왜 발탁을 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엔 일단 김성식 전 의원은 크게 논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분은 뭐 저도 뭐 두 분 다 잘 알지만 특히 김성식 네.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네네. 뭐 또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그 능력도 가지신 분이라 네.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부의장 하시는 거에 크게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의원인데요. 이혜훈 전 의원이 뭐 KDI 경제학 네. 박사 출신이고 네. 경제 문제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굉장히 그 해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분이고요. 예. 이제 논란이 되는 건 두 가지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분이 이제 소위 약간의 그 탄핵 반대 윤어게인 집회에서 했던 발언이나 뭐 하여간 여러 공개적인 자리에 했던 그 발언들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경제학자긴 한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는 경제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뭐 크게 민주당하고 그 네.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예. 다만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철학적 차이를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결국은 그 전체 그 예산의 그 어떤 그 틀을 잡는 역할이 기획예산처 장관인데 그러니까요. 과연 그런 부분에서 그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같이 할 수 있을까 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내 안팎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혜훈 의원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배신자라고 그러고 제명하는 거는 너무 과한 조치가 아닌가. 물론 정당인으로서 그런 이 정부 발표가 나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통령실의 양해를 구하고 한 30분이나 1시간 전이라도 네. 당대표 쪽에 연락을 하는 것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의 약간의 예의만 있었다면 제명까지 가는 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김성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치 도식인 측면에서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도 이제 중구 성동 그 현직 당협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직을 가지고 있는 네네. 개념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그런 제의를 받았으면 최소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뭐 입각 제의를 받았다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내가 개인 사적 사생활의 어떤 뭐 중요한 문제로 네. 국민의힘을 탈당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이제 중구 성동 당협위원장직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네네. 이래야 되는데 불과 이제 서울시당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구 성동 그 당협 워크숍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동영상까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영상물도 좀 따가지고 네. 서울시당 위원장도 거기에 같이 해가지고 네네네. 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네. 참 정치인의 도리로서는 참 마지막 본인이 뭐 정치적 큰 결단과 결심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에 입각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소신이 섰다 하더라도 자기를 그래도 삼선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 방식이나 민주당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의 그런 과도한 그런 입법 권력의 남용 남발에 대해서 엄청난 그 비판을 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혜원 의원 지역구가 어딘가면요 중구 성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언론사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런 많은 언론인들이 그냥 길거리에 그 플랜카드 이혜원 의원이 그런 그 플랜카드 많이 접했는데 다들 아인실시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네, 측면에서 네. 저는 이재명 정부는 분명히 뭐 한 세 가지 측면에서는 이번 인사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네. 협치와 통합의 상징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전문성을 이제 보완하는 건데 지금 이제 고환율, 고물가 뭐 이렇게 가지고 지금 경제 지금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요. 네네. 이 책임을 경제는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잘했는데 보수 진영의 전문가들 이렇게 해박한 사람들 내가 두 사람이나 모셔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재정 전문성을 보완하는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의 뭐 어려움을 일부 해소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 야당 또 압박이나 이런 물타기 부분 국민의힘 출신 인사를 갖다 내세움으로써 향후 예산안 심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런 야당의 어떤 포퓰리즘 공세를 일정 부분 이제 상쇄하거나 이걸 무력화하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 있지만은 네. 그런 분위기까지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인사 발표 직후에 쏟아진 그 반응들을 보면 지금 명확하게 본인의 그 인선 사실을 뭐 지금 앞서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전에라도 당 지도부 또는 서울시당 쪽과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로서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당에서는 어쨌든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통 부분에 있어서 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김성태 대표님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혜훈 전 의원이 횟수는 뭐 많지 않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른바 윤 어게인 활동을 했다라는 그 지점에서 네.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도도 그렇고 저도 SNS를 좀 검색을 해보면은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이거 어떻게 이 윤 어게인을 지지한 사람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아까 오면서 저희 박수현 대변인 네.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예. 박수현 대변인도 상당히 이제 약간은 좀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터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당내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SNS나 여러 가지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려요 지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니까 이거는 뭐 잘했다 무조건 이제 지지한다 이런 쪽이 있는가 하면 예. 이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윤어게인 쪽을 하는 건 말이 되냐 이렇게 하는 쪽이 있고 네. 당의 아까 저 박수현 대변인의 입장을 보면 딱 그러다 보니까 그 박수현 대변인도 그렇고 다른 방송의 최민희 의원도 네. 이 당의 입장이라는 게 인사를 존중한다. 대통령 인사를 존중한다. 이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네. 지지한단 말보다는 존중한다로 지금 가고 있어요. 대체로 공식적인 반응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도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몇 가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에도. 그러니까 이분이 신의 한 수가 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어떤 협치나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다음에 경제 운영에서 보수적인 인사들의 의견까지 통합한 어떤 실용적 정책으로 간다라는 측면에서는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고 예. 자칫하면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정책적 혼란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사실 윤어게인 문제는 네. 큰 논란이 안 될 겁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왜 그러냐면 네. 이혜훈 의원 분명히 반성할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았다. 지금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자기도 저 찬성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한다. 이걸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럼 더 얘기하기 뭐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네. 도리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배신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배신자로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먹히지 않습니다. 다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네. 재정 철학이에요. 이혜훈 의원 너무 제가 잘 아는데 네. 이 재정 철학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예를 들면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확장적 재정이라든지 네.
또는 소위 얘기해서 그 재정 적자와 관련된 관리, 네. 재정 적자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운영, 그러니까 네. 재정 건전성 문제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이게 뭐 한두 해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본인의 차례, 네, 경제 오랜 기간 동안, KDI 네. 때부터 네네네. 뭐 한 거의 그 박사학위 논문 받고 난 한 30여 년 이상을 그러한 주장을 해왔던 경제학자죠. 정치인 이전에. 네. 과연 이제 그 문제와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또는 소위 얘기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본인이 해명하고 조율해 갈 것인가가 사실은 훨씬 더 큰 과제가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도 홍표 대표님 말씀에 상당히 일정 부분 그 부분은 동의를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저런 인사를 했을까? 한프로는 이제 분명히 통합과 실용이라는 메시지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분명히 정치적 목표가 있어요. 네. 제가 아까도 세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협치 통합의 상징 네. 그리고 얘기. 두 번째가 이제 재정 전문성을 보완하는 전문성. 그런 문제인데 네. 그러니까 학대 재정 운영이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전체적인 정책 기조가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 학대 재정 어떤 이 정책을 갖다가 브레이크를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국간직이 맞거든요. 기획 예산처 20년 만에 부활된 네네. 이 장관은 예산을 손에 다쥐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학정적 재정 기조,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또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돈이 가게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 인상을 대로 자극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런 걸 근본적으로 그럼 건전재정으로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결국에는 브레이크 또는 조정자 역할을 갖다가 맡김으로써 정책의 현실성과 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했나. 이건 아주 좋은 측면에서 고민이에요. 네, 그렇죠. 이 예. 고민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나 나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좀 이 네. 부분은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가 그렇게 좋은 그런 당정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본인이 이거는 정말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그런 뭔가 큰 포석을 가지고 시도하고 있는 건지. 정계 개편의 신호탄 큰 난 포석이라는 정말 말씀은 이 좀 너무 바로 제가 그림이 안 그 그려지는데요. 파격적인 인사에 대해서 제가 네. 갖가지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갖가지 했어요. 생각이 많이 그런데 들 그 정도로. 부분 뭐 네. 제가 지나가는 스쳐가는 이야기 정도만 네네네,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계 개편까지는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간 것 같고요. 현재로서. 왜냐하면 네네. 이해운 의원이 그 국민의힘 내에서 정치력으로 소위 얘기해서 예. 어떤 일정한 그룹의 대표성을 갖고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 정계 개편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뭐 높고요. 만약에 이게 대상이 유승민 전 대표였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예. 그러면 이제 진짜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사안인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이해운 그 전 의원이 과연 이제 이렇게 되면 청와대 정책실장 그다음에 구윤철 이제 재정부 장관이 재정정 되겠죠. 예. 기획 이게 재정부 장관이 그렇죠. 됐죠. 예. 네. 예, 네네. 재정부 장관 이 등등하고 경제부총리하고 이 세 사람이 예산을 짜는 건데 사실은 국간직이란 말은 맞지 않는 게요. 네. 국간직위는 정확하게 하면 재정부 장관입니다. 국간을 관리하는 건 재정부 장관이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도리어 국간을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하는. 네, 그렇죠. 네. 계획하는 거죠. 네네. 그 계획을 통제하는 게 사실은 재정부 장관이에요. 재정을 갖고 우리는 네. 이제 이만큼 쓸 수 있다 이런 걸 갖고요. 그래서 네네. 어떤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 이해운 장관이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죠. 후보자가 철학적으로 그러면 어떤 그 자기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반대해왔던 것들과 현재 그 정부의 어떤 정책 설계를 어떻게 조율할 거고 자기의 철학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게 좀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통합과 관련돼서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면 소위 윤어게인 세력이라 하더라도 반성하고 예를 들면 이제 통합 그 탄핵에 대해서 이제는 찬성하면 대화의 상대를 하겠다 이런 의미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 의미도 있을 것 예. 같다. 지금 인사얘기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김성식 전 의원 기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이런 분석들이 나왔더라고요. 언론 보도에. 이번에 인선된 차관급 인사들도 모두 국민의힘 강세 지역 출신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신설된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대통령 정책특보의 측근인
육선의 조정식 의원 또 이한주 경문원 이사장이 발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한주 이제 정책특보를 통해서 정책이라든가 국회 대응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다 이런 전망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뭐 이후의 역할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통상적으로 그 어떤 특보나 이런 자리가 그렇게 크게 어떤 그 그립감을 갖고 일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 뭐 저 보시면 과거 정부에도 특보들이 있었는데 그 특보들이 실제 어떤 역할을 했냐 보면 어떤 조직의 운영상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거는 개선 조직이거든요. 이렇게 네네. 개통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특보라고 하는 건 횡적 조직에 네. 몇 배 빠져 있는 건데 일종의 참모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역대에도 크게 영향을 발휘한 적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더군다나 이제 조정식 의원은 내년에 국회의장 나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뭐 오래 못 하실 거예요. 만약에 네. 이런 상황이면 네네. 특보 자리를 갖고 국회의장 경선에 나가기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예,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리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이제 그런 파격 인사를 통해 가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예. 마지막은 이제 역시 그래도 6.3 지방선거까지도 포석을 두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이제 보수 진영 내에 엄청난 이제 논란 또 분란의 소지를 또 만든 부분이거든요. 예. 벌써 시작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 다 부산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김성식 의원도 저 개인적으로 아주 뭐 가까운 민본 21이라는 그 같은 소장 계획파 그 모임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멤버하고 네. 또 지금 이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자기가 정치적으로 힘든 일 있고 하면은 뭐 솔직히 오라버니 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럴 정도로 뭐 저하고 몇 달 전에도 봤는데 네네. 이런 사람을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을 한다는 것은 결론은 부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네네. 이런 수도권에도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지방선거를 리드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의지를 좀 단면을 이번 인사를 통해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3대 특검이 이제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지금 2차 종합특검을 민주당에서는 최우선 안건으로 지금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3대 특검 일단 총평을 좀 잠깐 해보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야당에서 먼저 하셔야겠죠. 네. 저는 뭐 네. 분명히 민주주의 특검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 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는 뭐 6개월간에 총 16가지 범위의 의혹을 수사하면서 예. 권력의 성력을 허물었다는 점은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이제 영부인을 구속 기소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제 지전이겠죠. 그렇지만은 그 한계라는 것은 특히 이제 통일교 특검 이야기가 여야간에 지금 어렵게 이제 합의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예. 그것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것. 특검은 정치적으로 엄격한 중립을 가지고 그런 특검의 임무를 갖다 소명을 다해야 되는 건데 정치의 편협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런 네. 측면에서 수사를 미안하고 또 이첩하는 이런 행위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부의 뇌물 혐의 뭐 이런 추가 수사에 필요한 핵심 사안들은 결국은 네. 결론을 내지 못한 못했죠. 채 예. 그 국수본으로 이첩됐지 않습니까? 네네. 적법성이나 또 인권 논란 수사, 양평동 지금 공공지구 그 수사하면서 양평 공무원 예? 네. 결국 죽음으로 결계한 강압 수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강압 편파 수사의 그 논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특검은 아무런 책임을 또 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거대 입법 권력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가 뒷받침을 한다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그런 소신과 소명을 다하는 특검이다. 이런 평가는 절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특검의 가능성을 상당한 여지를 두고 뭐 180 수사를 마무리하는 저 모습, 저걸 제한된 기간 동안 그런 수사 인력으로 또 제한된 그 수사 영역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그게 특검인데 그냥 백화점식으로 그냥 구멍가게식으로 그냥 전체 다 그냥 손을 대다시피 해가지고 어느 것 하나 깨끗하게 마무리된 게 없는 건 측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어서 제2특검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책임은 민주주의 특검에게 상당히 큰 소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비판적으로 총평을 해주셨고요. 네, 홍익표 대표님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여당에서도 좋은 점수를 안 줘요. 재미있는 거는 이게 네. 특검에 대해서 물론 성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정하게 예를 들면 크게 이제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은 크게 논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수사가 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과 범위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제한적이었던 반면에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수사 대상이 모호했고 계속 확장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사건이 터지고 또 새로운 게 사건이 계속 터지고 나왔죠. 예. 네. 뭐 지금 화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일교도 처음부터 그 수사 대상이 됐던 거 아니었던 아니죠. 사건이었잖아요. 예. 등등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사실은 애시당초 많은 전문가들이 또 여의도 안팎에서 분석은 저 김건희 특검은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네. 현실적인 얘기인데 네. 이 사건 그 3대 특검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째는 이 진술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나 어떤 증언보다는 개별적인 진술에 의존하는 네. 수사였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어요. 한계가 있고.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수사팀도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 순간 여권에서도 불만, 이렇게 하면 야권에서도 불만,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가 조금 상대적으로 제한받았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사의 속도를 내기도 쉽지 않았고 등등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 2차 종합특검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2차 종합특검이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조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이미 정리를? 그 네. 말 자체가 일단 종합특검이라고 네, 자체가 종합이라고. 좀 네. 예, 그 세 개를 특검하고 다 아우르는 것 같은. 예. 네. 그러니까 특검이라고 할 때 특검은 제한된 기간, 범위, 대상들을 해놓고 수사를 하는 거지 이게 종합이란 말하고는 안 어울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내란 특검에서 어떤 건 네. 지금도 한 몇 개 있어요. 지금 그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종합특검이란 말을 하지 말고 무슨 건 무슨 건에 관련된 종합특검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저는 한 그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서 한 수사 범위를 5개 이상 넓히지 않고 네, 대표 발의한 건 14개인데 예. 그거를 확 줄여서 예, 명확하게 줄여서 하자. 그러니까 이첩할 건 좀 이첩을 하고 네. 그 수사기관으로 공수처나 네네. 기존 수사기관들한테 이첩할 거는 아직 검찰도 내년 9월까지 수사할 수 있으니까 검찰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검찰에 또는 공수처 할 건 넘겨주고 아주 중대한 것들을 가지를 좀 쳐서 한 5개 정도 안팎으로 해서 좀 그 특검에서 집중할 수 있게 안 그러면 이거 3차 종합특검 갑니다 또. 2차 시작도 안 했는데 3차 예. 얘기까지. 이거요. 지금 이제 아무리 지난 9월 21일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청을 이제 네.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시켰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내년 10월까지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1년 전부터 무력화시키고 모든 걸 특검에 의지해가지고 의존하고 특검 아니면은 마치 뭐 이런 중대한 사건은 어떤 경우든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가 돼버렸다면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주의 특검도 경찰의 수사에 이첩하고 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네네네. 경찰의 수사 결과를 주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집권 세력들이 특검을 계속 남발남용하는 부분은 이건 대단히 혼란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6.3 지방선거 앞두고 이 정치적 목적 외에 무슨 이 특검을 가동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게 이 예. 특검이라는 거는 뭐 시체 말로 양날의 칼이라서 야당을 수사하는 것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여당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는
이미 국민들의 생각은 현재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모든 수사, 권력형 수사가 앞으로 이제 그 생기기만 하면 무조건 특검으로 가자라는 거를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야 될지 이게 그래서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하면은 이 정부 여건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두 분이 공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2차 종합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의 원래 역할, 성격 네. 명확하게 하고 구체하게 하고 제안을 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2차 네.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해요. 네. 근데 이번처럼 또 14건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14건을 어떻게 저 그 170일인가 안에 그 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할 것과 그 다른 이 수사기관 2차 발권을 좀 더 한 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이제 폭로해서 고소 고발로 넘어가고 있고 내일 본인이 이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앞서 박수현 의원도 내일 이제 입장을 발표할 거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해명과 사과라는 단어로 조금 그 성격을 내다 보시더라고요. 자, 일단 이 김병기 의원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김성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집권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공인 중에 공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권력 서열을 굳이 매긴다 하면은 집권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15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차단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국회의원 배지 하나도 공인 중에 공이지만은 원내대표는 더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보좌했던 그런 참모진 스태프들과의 그런 문제였다면은 이거는 어떤 경우든 지금 이렇게 대처 방식 이 자체가 더 큰 이제 불신과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 가족 특혜 의혹이라든지 기업가의 유착 의혹 그리고 이제 보좌진에 대한 이 갑질 사적 도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이걸 물타기를 하고 보좌진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려면은 뭐 작년에 그 6명 그 보좌진을 갖다 해고를 하지 말았어야죠. 네. 본인은 갑의 신분에서 갑질은 다 해놓고 그 보좌진들이 그런 측면에서 자기네들 생계를 찾았는데 그래서 찾은 직장들이 이제 쿠팡인데 쿠팡의 대표까지 또 만나가지고 그나마 그 일자리까지 또 일을 상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 이걸 앞으로 다른 직장을 또 선택하더라도 이런 갑질로서 계속 이렇게 피해를 준다면은 이건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 극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차하게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본인이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걸 수습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네. 도리라는 걸 보여주는 예, 게 잠시 중요한 후에 거지. 이 말씀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토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병기 대표 관련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홍 대표님,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일단은 좀 그 민망한 일이죠. 우선 그 사안 자체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 이 의원과 보좌진 간의 갈등으로 이제 문제가 불거졌죠. 네. 근데 두 번째는 그 불거진 내용들이 되게 이제 의원의 갑질 또는 그 어떤 특권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민망하죠. 무슨 뭐 정책적으로 뭐가 갈등이 있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의원의 특권과 관련돼서 보좌진이 그것을 했는데 이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네. 또 보좌진들에 대해서 뭐 또 어떤 갑질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 얘기는 조금 더 이게 사실과 좀 비틀어지고 과장되고 네. 왜곡됐다 이런 얘기가 네. 있지만 팩트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부인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아마 내일 이제 전체적으로 해명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당내에서도 의견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빠른 시일 내에 그 거취를 표명하는 게 도리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네네. 두 번째는 아직까지 사실관계나 이런 것도 정확히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이고 뭐 약간의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안으로 지금 그 저 원내대표가 물러난다면 그 자체가 도리어 이 그 여권의 어떤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또 뭐 SNS를 통해서 일부 표출되고 있는데 아직 그 당 대표 선거의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쪽과 정청래 대표를 반대했던 쪽의 여파가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도 또 맞물려 가지고 지금 돌아가서 제가 보기엔 상당히 여권 내에 썩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려가 좀 걱정됩니다 개인적으로. 네. 지금 이제 이 여권 내도 그렇고 야권 내도 그렇고 이제 내년 6월 3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내부적으로 뭔가 이 요동치는 상황이 같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저희가 김병기 원내대표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앞서서 장경태 의원권도 있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권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또 추가 고소도 있고 하는데 여전히 뭐 그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또 이런 입장이고 하니까 이 두 개를 놓고도 사람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거 한쪽으로 너무 기우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자기를 100일이 돼도 기자회견을 안 한 사람인데 다른 거 가지고 기자회견이 아니라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 이 보좌진과의 갈등 이 문제 그런 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 당사자인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은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있는데 대려 당대표가 나서서 대신 사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 사과한 이 부분은 이미 당신은 우리 당이 볼 때는 깊은 지금 문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다. 그런 관점에서 불을 붙인 얘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에 장경태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문제를 가지고 일벌백계로 가지고 당 뭐 이걸 당에 이제 뭐 당 감사위원회 뭐 이런 징계 절차에 이렇게 징계 절차 가기 이전 단계에서 조사를 지시했지만 그게 한 달쯤 다 돼가지만 아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아직 말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아마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단호한 어떤 자신의 정치적 소신 절대 못 가집니다. 이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네. 원내대표는 대통령실하고 바로 창구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여론이 약화되면은 네. 당 내적으로는 또 갈등이 이제 갈등이 상당히 깊어질 거예요. 정청래 당대표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맹청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네.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입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남의 당 이야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 우려는 되죠. 네. 뭐 제가 개별 건에 대해서 뭐 장경태 원건이나 지금 뭐 저 김병기 원건의
건건 얘기하진 않겠는데 예. 옛날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모셨던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제가 같이 이제 수석 대변인하면서 모셨는데 그때도 사건이 많았습니다. 사건이 많았는데 이해찬 대표가 하신 말씀이 의외로 이해찬 대표 이런 건에 대해서 그냥 뭐랄까 좀 쿨하게 대응한다고 그러실까요? 네. 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건에 대해서. 네네. 근데 그 대표가 이런 문제를 그 정리할 때 원칙이 있어야 돼요, 항상. 원칙이 있어야 된다. 예, 원칙.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원칙을 정해놓지 않고 대응을 하면 이게 이제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지키든가 정리하든가 뭐 이게 그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야당 때는요. 뭐 이게 여당의 정치적 탄압이다, 왜곡이다 이렇게 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네. 여권은 국정 운영의 어떤 이 핵심 축이다 보니까 여당이 네. 이런 사안이 불거졌을 때 국민들은 힘이 센 사람들이 그러면 자신들의 잘못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를 자꾸 지켜봐요. 네. 그런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지키든지 또는 정리하든지 둘 다 하더라도 일관성과 원칙이 있어야 돼. 그 원칙을 당대표가 만들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 개인으로는 정청래 대표인데 이제 출범한 지 6개월쯤 되는 여권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렇죠. 여권이 어떠한 이 신상필벌 그다음에 정치적 논란이 됐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거고 어떻게 국민과 설득해서 버틸 건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시점이 됐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난주부터 이제 필리버스터 이후에 또 통일교 특검법을 계기로 해서 범보수 연대설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피식 웃으셔서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 세 분을 합해서 장한석 또는 장동석 연대설 이거 좀 말을 만든 거잖아요. 예. 어쨌든 연대설이 나오고 있는데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시기인가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네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제 최고위를 갖다 무한공항 네. 사고 일주기 때문에 일주기라서 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기자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뭐 이런 한동훈하고의 갈등 그리고 객신당 인숙 당 대표하고의 네. 그런 연대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걸 역시나 뭐 그 질문을 빠뜨리지 않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하고의 연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끊지는 않지만은 그 전에 이제 자강론을 들고 나왔어요. 자강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더욱더 크게 결집해야 된다. 보수 우파 진영이 크게 결집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당의 변화와 또 쇄신까지도 그리고 인적 쇄신까지도 가져간 이후에 그런 가운데 이제 연대를 모색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언론 6.3 지방선거를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이제 그런 보수 진영의 연대 없이 그냥 선거 치를 거냐 그런 우려시키는 그런 입장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또 장동석, 한동석 뭐 이런 입장을 내지만은 네. 뭐 당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온도 차이가 있다. 네. 언론이 너무 앞서갔다는 것으로 좀 말씀이 들리는데요. 예, 이게 아마 그 한동훈 대표가 필리버스터 이후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평가를 네. 하면서 급물살을 탄 것 같은데 네네. 뭐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앞으로는 예, 왜 그러냐면 네. 장동혁 장동혁 대표도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고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준석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죠 참. 이준석 대표도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고 각각의 지금 이 그 한계점들을 그 취약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보완해야 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제1 야당이라는 어떤 그 거대 정당의 어떤 그 힘.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그래도 보수권에서 약간 그나마 대중적 그 지지자를 갖고 있는 팬덤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네. 그다음에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런 거에 있을 때 기획력이나 뭐 나름대로 큰 선거를 치러볼 때 이 경험이나 그 의외로 그 세 분 중에서 제일 경험이 많은 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이 각각의 약점과 장점을 갖고 결합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왜냐하면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지방선거가 현재 국민의힘으로서는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이 결과가 나쁘면 세 분 다 정치적으로 자기의 어떤 생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시점이 문제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언젠가는 하게 될 거다. 예. 근데 김성태 대표님 말씀 지금은 좀 너무 제가 이제 나갈까요? 당내 상황을 볼 때는 지금은 섣불러요. 아직 이게 때가 이제 좀 되어야 네네. 모든 문제가 이제 또 뭐 용기와 의지가 만들어지는 건데 네네. 지금은 당 내적으로 보더라도 네. 그런 아직까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또 장동익 대표가 그런 어떤 의지와 결심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 지방선거가 얼마나 절박하냐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번 지방선거든 아니면 그 2년 후에 있을 총선이든 네. 어떤 시점의 문제일 뿐인데 네. 얼만큼 절박하느냐가 네. 그 통합이든 연대든 결정할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장 대표가 이번 주부터 아까 무안공항 그 일주기 추도식도 그렇고요. 추모식도 그렇고 지금 이번 주에 또 호남을 찾았으니까 매달 한 번씩은 호남을 찾겠다고 얘기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또 호남행을 택했고요. 지금 선거 얘기를 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외연 확장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 보이는 이런 박스권 정체를 탈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이르다곤 하셨지만 이게 어떤 외연 확장을 위한 기조 변화까지 가려면 언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당의 입장이 이제 그런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당은 보수 우파의 그런 결집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에서는 네. 그런 측면에서 당 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인식의 차이, 그런 뭐 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의 어떤 그런 12.3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보수 우파 지정 내부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극복하고 이게 지금 현재 갈등 구조로만 나와 있지 이걸 갖다가 정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통합 시너지 에너지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난번 필로스터를 하고 네. 그런 저도 이제 그런 계기를 가지고 이제 통합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뭐 입장은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 장동익 대표가 1월 초쯤에 무슨 입장을 이제 당의 변화 쇄신을 포함한 어떤 그런 6.3 지방선거의 전략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이제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본인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감을 잡지를 못하겠어요. 네. 자, 이제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아서요. 지금 쿠팡 연석 청문회가 내일부터 열릴 예정인데 김범석 의장은 어제 뭐 사과를 하면서도 역시 또 못 나오겠다. 예,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이게 근데 지금 맹탕 청문회가 또 되면 이 더 여론이 약화될 것 같고 탈팍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서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더라고요. 당장 불편함은 참을 수는 없는데 이 상황이 계속될수록 지금 이제 이런 여론들도 점점 더 나빠질 것 같은데 홍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민주당에서도 내겠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하시는데 이 맹탕 청문회가 국회의원들이 뭐 준비를 안 해서 맹탕 청문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쿠팡 측의 비협조, 특히 김범석 의장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서 이게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사과문도 보면 자기의 책임 회피에 급급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사과고 그리고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명분으로서의 그걸 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쿠팡이 일방적으로 지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렇죠. 효과는 봤죠. 미국 시장에서. 네, 증시에서 올랐으니까.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앞두고 제가 보기에 이제 미국은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효과를 확실히 거두고 지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질이 나쁜 이 행위를 한 거예요. 이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회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야 되고 이게 정쟁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해줘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예, 본격 토론 오늘 여기서 말씀 그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